마르크스주의와 마오쩌둥주의는 근본이 다르다. 중국 사회는 공산주의 사회일까요? 아니면 자본주의 사회일까요?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중국 사회를 공산주의 사회 또는 사회주의 사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경제는 자본주의 사회고 정치는 공산주의 사회라고요. 그러나 사회의 성격 규정을 할 때 정치와 경제를 구분하는 것은 아직 그 사회를 전체적이고 통일적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 정치와 경제는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지금도 중국 사회는 일당 독재이기 때문에 공산주의 사회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마르크스주의는 일당 독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일당 독재니 국유화니 하는 것들은 모두 스탈린주의의 잔재들이고 우리 채널 앞에서 보았듯이 마르크스주의와 스탈린주의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국 사회가 내용면에서 자본주의 사회와 하나도 다를 게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중국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가 되었을까요? 1990년대 초 개방을 하고부터였을까요? 아니면 1970년대 후반 덩샤오핑 시대부터였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채널에서는 중국 현대사를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합니다. 중국 사회는 처음부터, 즉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부터 사회주의 사회가 아니라 국가자본주의 사회였습니다. 사회주의는 농민이 아니라 노동자 계급의 자기해방이다. 중국 현대사를 역사유물론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회계급으로서 농민과 노동자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원래 마르크스주의는 이론적인 면에서 보면 노동자 사회주의 혁명론이지 농민 사회주의 혁명론이 아닙니다. 농민도 투쟁을 합니다. 때로는 노동자보다 농민이 더 격렬하게 투쟁할 때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노동자 투쟁보다 농민 투쟁이 선행했습니다. 그러나 고대 및 중세 농민들이 아무리 격렬하게 투쟁을 한다고 해서 사회주의 사회가 도래하는 것이 아니듯이 근대 식민지 농민 대중이 설령 제국주의를 타도한다 하더라도 마르크스주의 이론에서는 그것만으로는 사회주의 혁명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마르크스주의는 19세기 산업혁명기 등장한 프롤레타리아, 즉 산업노동자를 자신의 기반으로 하는 사상이론입니다. 왜냐하면 인류를 더 발전된 계급 없는 사회 단계로 인도해 줄 생산력 및 생산관계와 결합하고 그것을 구현하는 것은 오직 노동계급뿐이기 때문입니다. 스탈린의 일국사회주의론이 마르크스주의에 온갖 수정을 가할 수밖에 없었듯이 농민사회주의론도 역사유물론의 구조를 완전히 뒤엎어 놓았습니다. 1920년대 1차 중국혁명에서 스탈린과 스탈린주의화된 코민테른의 잘못된 지도로 도시 산업 노동자를 기반으로 한 혁명이 실패한 이후 1930년대 농촌과 농민전사를 기반으로 한 노선의 변화가 투쟁의 사회적 성격 변화를 초래한 것이지요. 1930년대 후반 중국 공산당 내에는 한때 산업 노동자가 거의 없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는 당의 사회적 구성원이 노동자에서 농민으로 변화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농민은 자본주의 이전 단계 생산관계의 산물이지 자본주의 산물이 아닙니다. 만일 농민이 사회주의적 계급이라면 지난 수천 년 역사 중 어느 때라도 사회주의 혁명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본주의와 산업혁명은 인류 역사에서 필요 없는 단계였을 것이고 생산력 발전이 하는 결정적 구실도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필요한 것은 오직 의지력과 올바른 사상뿐일 것입니다. 이는 관념론으로의 회귀입니다. 대표적으로 마오쩌둥주의와 김일성주의가 그러한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경제적으로 뒤떨어진 가난한 곳에서도 올바른 정치 지도부만 있으면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졌습니다. 마오는 1949년 도시 점령 과정에서 모든 직장의 노동자와 고용인들이 예전과 다름없이 일하고 기업도 평소처럼 운영하기 바란다고 지침을 내렸습니다. 1949년 당시 중국 공산당의 노동계급 당원은 거의 없었고 1917년 러시아 혁명 당시 상트페테르부르크 노동자들처럼 노동자 계급의 능동적 자기해방 행위는 전무했습니다.
근대 변혁운동 과정에서 농민의 사회적 정치적 역할을 무시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1789년 프랑스 혁명에서, 1917년 러시아 혁명에서, 1949년 중국 혁명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농민은 지역적으로 흩어져 있는 소농적 사회적 생산 양식으로 인해 변혁운동 과정에서 지도적 역할과 사회의 지배계급이 될 수 없습니다. 생산력 발전의 중심지인 도시를 농촌이 경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1381년에 와트 타일러, 1910년대에 멕시코의 에밀리아노 사파타, 그리고 중국 중세 역사에서 늘 되풀이되어 왔던 수많은 농민 반란들이 그 예입니다. 농민이 전국적 정치 세력으로 결집하려면 농촌 밖의 도시에서 형성된 계급 또는 계급 일부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중국 공산당은 일부 도시 지식인 인텔리겐차가 지도하고 농민을 당원으로 하는 농민당이었지, 도시 산업소동자들이 중심이 되는 노동자 정당이 아니었습니다. 마르크스와 레닌과 트로츠키는 노동계급이 지도를 맡아야 하며, 그 방법은 농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가 만들어진 곳, 즉 자본주의 생산관계가 중심인 도시, 공장, 사무실, 기타 자본주의적 착취관계가 진행되는 현장에서 혁명을 위해 싸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농민은 그 과정에서 노동계급의 지도 및 연대관계 속에서 함께하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산업노동자, 즉 임금노동자는 산업혁명과 함께 출현하게 되었고, 산업혁명과 노동자 계급의 출현으로 마르크스주의, 즉 사회주의 사상이 등장하게 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 채널의 앞선 영상들에서 다루었습니다. 사회주의는 농민을 중심에 놓는 사상이 아니라 노동자 계급의 자기해방 사상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노동자 계급의 해방은 노동자 계급 자신의 행위여야 한다는 제1인터내셔널 임시규약의 내용은 노동자 계급의 조직과 의식과 활동에 의해 달성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노동자 계급은 자본주의 착취관계 속에 위치해 있고 점점 커지는 사회적 노동을 수행하기 때문에 노동자 계급의 해방은 모든 계급의 폐지가 전제될 때 가능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노동자 계급의 해방은 다른 계급을 해방하지 않고서는 자신들을 해방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계급의 해방이란 노동자 이외의 계급은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 만연해 있는 온갖 종류의 착취와 억압과 차별과 무한 경쟁과 소외와 폭력 등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물론 일시적으로는 불가능하겠지만 그 해방과 철폐의 최초의 출발점은 노동자 권력 쟁취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자 계급은 보편 계급으로서의 성격을 갖습니다. 자, 그럼 이런 이론적인 문제를 염두에 두고 중국 현대사를 다시 되짚어 봅시다. 1949년 중국 혁명, 농민의 바다 위에 세운 국가자본주의. 1949년 중국 혁명은 바로 도시의 노동자 계급이 아니라 농촌의 농민들이 변혁의 중심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제국주의는 몰아냈지만 사회주의적 변혁은 실현하지 못한 국가자본주의 수립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중국 현대사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죠. 1949년 10월 1일 마오쩌둥이 베이징 천안문 위에 올라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을 선포했습니다. 인민해방군이 남쪽으로 진군해 작은 섬 타이완과 영국령 홍콩을 뺀 중국 전역을 손에 넣었습니다. 한 세기 동안 중국을 짓눌러온 열강의 조개 그리고 양쯔강을 누비던 외국 함대의 시대가 마침내 막을 내린 겁니다. 제국주의에 시달리던 거대한 나라가 마침내 제 발로 일어선 20세기의 가장 거대한 사건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지난 편에서 우리는 인도의 탈식민 과정을 봤습니다. 민족 부르주아지인 국민회의가 아래로부터의 힘을 누르고 끝내 분할의 비극으로 몰고 간 그 길 말입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 아시아의 또 다른 거대한 나라에서는 전혀 다른 방식의 혁명이 승리하고 있었습니다. 자본과 정당이 협상으로 권력을 넘겨받은 게 아니라 농촌에서 일어선 농민 군대가 도시로 진격해 옛 지배자를 몰아낸 혁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수많은 좌파가 1949년의 중국을 사회주의의 새로운 등불로 여겼습니다. 농촌 게릴라전이야말로 권력을 잡는 손쉬운 지름길이라고 떠받들기까지 했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던질 물음은 날카롭습니다. 1949년 중국 혁명은 정말 사회주의 혁명이었을까요? 농민의 바다 위에 세워진 그 나라는 과연 노동자와 농민이 주인인 사회였을까요? 이 물음을 끝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20세기 사회주의 역사 전체를 전혀 다르게 읽게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물음입니다. 일부 1925년에서 1927년 1차 중국혁명, 짓밟힌 노동자혁명. 그 답을 찾으려면 1949년이 아니라 그보다 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920년대 중반의 중국에는 진짜 노동자혁명의 가능성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상하이와 광저우 같은 거대 도시에서 노동계급이 빠르게 성장했고 1925년 530 운동을 기점으로 파업과 봉기의 물결이 중국 전역을 뒤흔들었습니다. 530 운동이 어떤 사건이었는지 보죠. 상하이에서 영국 경찰이 시위하던 중국인들에게 발포해 여러 명을 사살하자 분노가 전국으로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수십만 노동자가 파업에 들어갔고 광저우와 홍콩에서는 1년 넘게 이어지는 대파업이 벌어졌습니다. 갓 태어난 중국 공산당은 바로 이 노동자 투쟁에 뿌리내린 작지만 살아있는 혁명적 조직이었습니다. 당원 수는 폭발적으로 불어났습니다. 러시아에서 그랬듯 중국에서도 노동자가 역사의 주역으로 올라설 가능성이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결정적 국면에서 치명적인 오류가 저질러졌습니다. 모스크바의 스탈린과 부하린이 내린 지령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중국은 제국주의의 억압을 받는 후진국이니 계급을 뛰어넘어 민족 부르주아지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코민테른을 통해 중국 공산당을 장제스가 이끄는 국민당의 통째로 예속시켜버렸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1차 국공합작입니다. 공산당원들은 개인 자격으로 국민당에 입당했고 노동자 투쟁은 민족 단결이라는 명분 아래 자제를 강요당했습니다. 자본가와 손잡았으니 자본가를 자극하는 파업은 곤란하다는 논리였죠. 여기에 깔린 발상을 짚어봐야 합니다. 스탈린의 논리는 이른바 단계론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러시아 혁명에서 다루었듯이 러시아 2월 혁명 시기 맨세비키 입장이었습니다. 후진국은 아직 사회주의 혁명을 할 단계가 아니니 일단 자본가와 손잡고 민족혁명,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부터 완수하라는 것이죠. 사회주의는 그 다음 먼 훗날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불균등결합 발전이라는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고 노동자에게 제 손발을 묶고 자본가의 처분에 운명을 맡기라는 말과 같았습니다. 이때 소련 지도부 안에서 오직 한 사람, 트로츠키만이 홀로 이에 반대했습니다. 그는 경고했습니다. 장제스가 머지않아 노동운동에 총구를 돌릴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 경고는 비극적으로 들어맞았습니다. 1927년 4월 장제스는 상하이에서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러고는 자신을 권자로 밀어 올려준 바로 그 노동자들을 학살했습니다. 수많은 전투적 노동자가 투옥되고 총살당했으며 살아남은 자들은 농촌으로 쫓겨났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노동계급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이 패배가 그 뒤의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연속혁명론이 경고한 그대로 민족 부르주아지는 자신들의 재산이 위협받는 순간 어김없이 혁명을 배신했습니다. 1949년에 중국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1927년의 이피의 학살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노동자 혁명의 싹이 잘려나간 그 빈자리에서 전혀 다른 종류의 혁명이 자라나게 되니까요. 2부 농민의 바다로 마오쩌둥주의의 탄생. 도시의 노동운동이 짓밟힌 뒤 살아남은 공산당원들은 농촌 깊숙이 숨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오쩌둥의 군대는 장제스의 학살을 피한 공산당원들과 국민당에서 이탈한 병사들이 남부 변경에 모여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농민을 병사로 충원하면서 중국 역사에 주기적으로 등장하던 옛 농민 반란군과 닮은 군대로 커져갔습니다. 장제스의 압박이 거세지자 그들은
중국 남부와 서부를 가로질러 북서쪽, 외딴 예난까지 1만 킬로미터가 넘는 이른바 대장정에 나섭니다. 출발한 약 9만 명 가운데 목적지에 닿은 이는 수천 명, 즉 열에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사회적 성격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뀐 겁니다. 1920년대 노동계급의 뿌리박은 마르크스주의 정당이었던 그것이 이제 농민을 기반으로 한 게릴라 군대의 당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물론 그 군대를 지휘하고 행정을 맡은 간부의 상당수는 도시에서 내려온 교육받은 중간계급 출신 급진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토대는 더 이상 공장의 노동자가 아니었습니다. 농촌의 농민이었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십시오. 당을 떠받치는 계급이 바뀌면 그 당이 세우는 사회의 성격도 바뀌기 마련이니까요. 여기서 마르크스주의가 왜 노동계급을 그토록 강조하는지 잠깐 짚고 가겠습니다. 농민은 분명 억압받는 거대한 다수입니다. 하지만 농민은 제각기 흩어진 작은 생산자들입니다. 저마다 제 땅떼기를 일구죠. 그래서 함께 들고 일어나 지주를 몰아낼 수는 있어도 사회 전체를 집단적으로 운영할 능력은 갖기 어렵습니다. 농민 반란이 성공하면 대개 그 자리에 새로운 지배자가 올라앉아 농민 위에 군림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반면 노동자는 대공장에서 수천 명이 함께 일합니다. 본성상 집단적으로 협력하고 집단적으로 생산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노동자만이 스스로 권력을 쥐고 사회를 아래로부터 운영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마르크스주의의 핵심입니다. 농민의 바다 위에 세워진 혁명이 어디로 갈지는 이미 그 토대 속에 예고되어 있었던 셈입니다. 1937년 일본의 침공은 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줬습니다. 인민해방군은 일본군에 맞서 게릴라전을 벌여 교육받은 중간계급의 존경을 얻었고 소장류 인하를 내걸어 농민의 지지를 끌어모았습니다. 반면 장제스의 군대는 어땠을까요? 일본군에 밀려 내륙으로 쫓겨난 데다 병사와 농민을 쥐어짜 제 배만 불리는 장군들로 들끓어 부패와 무능에 쩔어 있었습니다. 1945년 일본이 항복한 뒤 벌어진 내전에서 미국의 막대한 원조를 받은 장제스 군대는 사기와 규율에서 앞선 인민해방군 앞에 부대째 투항하며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 하나. 스탈린은 이 혁명을 도왔을까요? 정반대였습니다. 스탈린은 오히려 장제스를 지원했고 마오쩌둥에게는 권력을 잡지 말라고 권고까지 했습니다. 왜냐고요? 얄타 회담에서 강대국들이 그어놓은 세력권을 괜히 흔들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자칭 사회주의 조국 소련의 지도자가 중국의 혁명보다 강대국 사이의 거래를 더 중시한 것이죠. 어쨌든 1949년 말 장제스는 본토를 버리고 타이완으로 달아납니다. 3부 1949년 혁명. 누가 권력을 잡았나? 자, 이제 처음의 물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949년에 권력을 잡은 것은 누구였을까요? 결정적인 사실은 그것이 노동계급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인민해방군이 대도시에 입성했을 때 도시 노동자들은 거리로 나와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혁명의 능동적인 주체가 아니라 구경꾼에 가까웠습니다. 농촌에서 일어나 도시로 진군한 농민 군대가 위로부터 권력을 접수한 겁니다. 말하자면 농촌이 도시를 점령한 것이죠. 노동자들은 공장을 스스로 운영하지 않았고 농민들은 마을을 스스로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1949년에 중국은 1917년에 러시아와 결정적으로 갈라집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러시아 혁명에서는 노동자 병사 평의회, 즉 소비에트가 아래로부터 직접 권력을 쥐었습니다. 노동계급 자신이 역사의 무대에 주역으로 올라선 사건이었죠. 그러나 중국에서 노동계급은 그런 자기 권력의 기관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아니, 세울 기회조차 갖지 못했습니다. 권력은 철저히 위에서 아래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새 정부가 처음 내건 것도 사회주의가 아니었습니다. 일부 자본가까지 끌어안는 모든 계급의 단결을 통한 경제재건이었습니다. 그 성격은
1949년 이후의 모습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국가는 산업의 대부분을 국유화하면서도 옛 소유주들에게는 고정 액수의 배당금을 꼬박꼬박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공산화되었다는 중국에도 한동안 백만장자들이 멀쩡히 남아 있었습니다. 국가기관을 운영한 것은 주로 교육받은 중간계급이었고 국민당 시절의 관료들도 대개 제자리를 지켰습니다. 지주 세력이 강했던 곳에서는 토지를 재분배했지만 비교적 넉넉한 농민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노동자 대중의 처지는 거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체제의 본질은 무엇이었을까요? 마오쩌둥이 모범으로 삼은 것은 다름 아닌 스탈린의 소련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선 편에서 살펴본 그 관료적 국가자본주의 말입니다. 마오의 목표는 노동자와 농민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구와 소련을 따라잡을 만큼 빠르게 중국을 공업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 당 국가 관료가 집단적으로 자본가의 역할을 떠맡았습니다. 사적인 개인 자본가는 사라졌지만 그 자리를 관료 집단이 통째로 차지한 겁니다. 이들은 노동자와 농민에게서 잉여를 짜내 중공업에 쏟아부었습니다. 생산을 다그친 힘은 인민의 필요가 아니라 제국주의 열강과 경쟁해야 한다는 외부의 압력이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의아해하실 겁니다. 공장을 국유화하고 사적 소유를 없앴는데 어떻게 그게 자본주의냐고요. 바로 이 질문에 답한 사람이 우리 시리즈가 줄곧 언급해온 마르크스주의자 토니 클리프입니다. 클리프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본주의의 본질은 누가 서류상 소유주냐가 아니라 무엇이 생산을 강제하느냐에 있다고요. 한 나라 안에서 경쟁이 사라져도 그 나라가 다른 강대국들과 군사적 경제적으로 경쟁하는 한 그 경쟁의 압력은 고스란히 내부로 전가됩니다. 더 빨리 축적하라. 더 많이 무기를 만들라. 소비를 줄이고 투자를 늘려라. 이 명령이 노동자를 쥐어짜는 채찍이 되는 겁니다. 소유의 형식만 바뀌었을 뿐 노동자가 자기 노동의 산물로부터 소외되고 축적을 위해 희생되는 그 본질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클리프는 이런 체제를 관료적 국가자본주의라고 불렀습니다. 국가가 하나의 거대한 자본가처럼 작동하는 체제라는 뜻이죠. 깃발은 붉었으나 그 작동 원리는 우리가 봤던 두 제국주의 블록, 미국과 소련의 그것과 본질에서 다르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농민혁명의 외피를 쓴 또 하나의 국가자본주의였던 겁니다. 사부, 대약진운동, 축적의 재단에 바쳐진 사람들. 물론 1950년대 초의 변화를 깡그리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공정하게 봐야 합니다. 지주들의 오랜 횡포가 분쇄되고 토지가 재분배되었으며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으로 가라앉기도 했습니다. 1952년 혼인법으로 여성이 더 이상 남편의 소유물로 취급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평범한 중국인 다수의 삶은 1949년 이전의 그 야만에 비하면 분명히 나아졌습니다. 그러나 이 개선조차 사회주의의 증거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낡은 질서를 쓸어내고 더 효율적인 축적의 토대를 닦으려는 국가자본주의적 근대화의 일부였습니다. 봉건적 잔재는 자본주의적 축적의 걸림돌이니 그것을 치우는 것 자체가 근대화의 과제, 즉 부르주아적 과제였던 겁니다. 그 본질이 가장 끔찍하게 드러난 사건이 바로 대약진운동이었습니다. 공식 통계로는 1954년부터 1957년까지 연 12%라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도 선진공업국을 따라잡기엔 한참 모자랐습니다. 중국이 정체된 제3세계 국가로 영영 주저앉을까 두려워한 마오쩌둥 주변의 지배분파는 류사오치와 덩샤오핑 같은 이들의 반대를 누르고 1958년 초고속 공업화를 향한 대약진운동을 밀어붙였습니다. 각 지역이 제 손으로 철과 강철을 생산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수억 명의 농민이 제 땅을 빼앗긴 채 수만 명 규모의 거대한 인민공사로 내몰렸습니다. 가족이 함께 밥 먹던 부엌이 폐쇄되고 공동식당으로 대체되었으며 농기구를 녹여 강철 생산량을 채우라는 황당한 지시까지 떨어졌습니다. 농사지을 일손은 철 생산에 동원되어 들판을 비웠습니다. 1958년에서 59년까지만 해도
약진은 성공하는 듯 보였습니다. 세계 곳곳의 예찬자들이 인민공사를 새 시대의 여명이라 칭송했죠. 그러나 1960년 냉혹한 현실이 닥쳤습니다. 빈약한 기술로 제대로 돌아갈 리 없는 인민공사에서 곡물 산출이 폭락했고 집집마다 뒷마당에서 만든 조악한 철은 그저 자원만 낭비했습니다. 게다가 지방 관료들은 처벌이 두려워 수확량을 부풀려 보고했고 국가는 그 거짓 숫자에 맞춰 곡물을 걷어갔습니다. 고가는 비었는데 장부상으로는 풍년이었던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1959년부터 61년 사이 약 4천만 명 이상이 굶어 죽었습니다. 4천만 명입니다. 인간의 필요가 아니라 강대국 경쟁을 위한 축적이 모든 것에 앞서는 국가자본주의의 본질이 이 거대한 인재 속에서 가장 참혹하게 폭로된 겁니다. 의지만으로는, 구호와 동원만으로는 한 세기에 걸친 정체와 제국주의가 남긴 폐허를 단숨에 뛰어넘을 수 없었습니다. 그 무모한 도약의 대가를 가장 힘없는 농민들이 목숨으로 치른 것입니다. 5부, 이른바 문화대혁명이라 불리는 문화대 파괴운동, 문화도 혁명도 없었다. 대약진의 대참사로 마오쩌둥은 권력의 일선에서 밀려났습니다. 실권을 쥔 류사오치와 덩샤오핑은 좀 더 절제된 노선으로 돌아섰지만 그조차 신통치 않았습니다. 1965년의 산출은 1960년보다도 낮았고 일자리를 못 구한 청년이 거리에 넘쳐났습니다. 바로 이 막다른 골목에서 마오쩌둥은 권력을 되찾기 위한 마지막 승부수를 던집니다. 1966년에 선포된 프롤레타리아 문화혁명입니다. 그러나 이 운동에는 문화도 없었고 혁명도 없었습니다. 그 본질은 무엇이었을까요? 대약진 실패로 실권을 잃은 마오쩌둥이 류사오치와 덩샤오핑 같은 당내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 벌인 권력투쟁이었습니다. 자본주의의 길을 걷는 자들을 숙청한다는 구호를 내걸었지만 정작 숙청당한 자들과 마오쩌둥 사이에 경제 노선이나 계급적 관점의 차이는 없었습니다. 똑같은 관료들끼리의 자리다툼이었던 겁니다. 마오쩌둥은 특권과 관료주의에 짓눌려 온 청년과 학생들의 실질적인 불만을 홍위병으로 동원했습니다. 사령부를 포격하라고 부추겼죠. 그런데 그 분노는 교묘하게 유도되었습니다. 국가기구 자체가 아니라 혁명적 열의가 부족해 보이는 개개인에게 쏟아지도록 말입니다. 교사, 작가, 기자, 배우 같은 힘없는 사람들이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노동자들은 그저 계속 일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임금이나 안전 같은 요구는 버려야 할 자본주의적 근심으로 매도되었죠. 학생들은 군대와 경찰만은 절대 건드리지 말라는 경고를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국가 전복을 막기 위한 혁명이라는 참으로 기괴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오쩌둥이 이용한 그 대중의 좌절은 진짜였습니다. 가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불길은 곧 그의 통제를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후반기에 일부 홍위병과 반란파는 젊은 노동자를 끌어들이고 상하이의 파업에까지 개입하며 체제의 근본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후난성의 한 학생 그룹, 성울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당과 국가의 관료가 인민을 착취하는 새로운 붉은 자본가, 계급으로 변질되었다고. 그러니 1871년 파리코민 같은 대중자치 기구로 그들을 갈아엎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통찰인지 아시죠? 우리가 앞서 살펴본 파리코민의 정신, 노동자가 스스로 다스리는 그 자치의 이상을 20세기 중국 한복판에서 되살려낸 겁니다. 그들은 어렴풋이나마 붉은 깃발 아래 새로운 지배계급이 들어섰다는 진실을 포착한 것이죠. 그러나 마오쩌둥은 이 운동이 위험한 지경에 이르자 곧바로 린비아오의 군대를 풀어 질서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성우랭 같은 흐름을 트로츠키주의 아나키즘이라 매도하며 가혹하게 짓밟았습니다. 스탈린주의가 반대파를 규정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1968년 여름부터는 도시 청년 수백만 명을 농촌으로 내려보내는 상산하향으로 홍위병 자체를 와해시켰습니다. 상하이에서만 10명의 한 명꼴로 지방으로 끌려갔습니다.
관료가 새로운 지배계급이 되었다는 그 진실을 언뜻 포착한 자들이 도리어 그 관료, 국가의 손에 가장 혹독한 대가를 치른 겁니다. 6부 연속혁명론의 부정적 검증. 1976년 마오쩌둥이 죽고 4인방이 체포되면서 문화혁명은 막을 내렸습니다. 그 끝은 의미심장합니다. 미군이 베트남을 맹폭하던 1972년에 마오쩌둥은 베이징에서 미국 대통령 닉슨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1977년 이후 덩샤오핑의 중국은 소련의 후계자들보다도 더 열렬히 시장을 끌어안기 시작했습니다. 농민혁명의 외피를 쓴 중국 국가자본주의는 결국 세계 자본주의 시장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것으로 귀결된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 오늘의 중국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자 미국과 패권을 다투는 거대한 자본주의이면서 동시에 제국주의 강국입니다. 억만장자의 수에서 미국과 1, 2위를 다투고 거대 기업들이 세계 곳곳에 투자하며 노동자들은 가혹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립니다. 누군가는 이걸 보고 사회주의가 변질됐다고 한탄하지만 우리의 분석에 따르면 변질된 게 아닙니다. 애초에 사회주의였던 적이 없었으니까요. 1949년에 세워진 것이 노동자 권력이 아니라 관료의 국가자본주의였기에 그것이 사적 자본주의로 옷을 갈아입는 것은 단절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연속이었던 겁니다. 붉은 깃발을 든 자본주의가 그저 그 깃발을 내려놓았을 뿐이죠. 중국이 보인 그 모든 갈팡질팡은 서방 언론이 떠들던 것처럼 지도자 한 사람의 광기 탓이 아니었습니다. 한 세기에 걸친 제국주의 약탈로 자원이 빈약했던 나라에서 스탈린식 강제공업화를 흉내내려 아무리 농민을 굶기고 노동자를 쥐어짜도 끝내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없었던 1950~60년대 시기에 국가자본주의의 구조적인 막다른 길. 바로 그것이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모든 선택의 합리적인 뿌리였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1949년에 중국은 얼핏 트로츠키의 연속혁명론을 반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노동계급이 주역이 아니었는데도 혁명이 승리했고 제국주의와 지주 지배가 무너졌으니까요. 봐라, 노동자 없이도 혁명은 가능하지 않은가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여다보면 중국은 연속혁명론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우리는 이전 영상에서 연속혁명론을 다루었지만 잠시 핵심만 되짚어 보겠습니다. 트로츠키가 다듬은 이 이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후진국에서 노동계급이 권력을 잡으면 그 혁명은 민족적 민주주의적 과제, 그러니까 지주를 몰아내고 외세를 쫓아내는 데서 멈출 수 없다고요. 다시 말해 부르주아적 과제에서 멈출 수 없다는 것이죠. 노동자가 권력을 쥔 이상 곧바로 사회주의적 변혁으로 연속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속혁명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 나라에 고립된 노동자 권력은 오래 버틸 수 없으므로 그 혁명은 반드시 국제적으로 번져나가야 한다고 봤습니다. 두 가지 조건, 곧 노동계급의 권력과 국제적 확산이 있어야만 진정한 사회주의로 갈 수 있다는 것이 이 이론의 핵심이었습니다. 1917년 러시아 혁명 당시에 볼세비키들과 로자 룩셈부르크 같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이 가졌던 올바른 세계혁명적 관점은 이후 식민지 혁명 운동 과정에서도 1920년 코민텔은 2차 대회 태제인 식민지, 반식민지, 민족 문제에 관한 지침에서 선진국의 노동자 혁명 운동과 후진국 식민지 나라들의 혁명적 민족 운동과의 결합을 강조하는 데서도 구현되어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노동자 권력과 세계혁명에 관한 정신은 앞서 우리 채널이 살펴본 대로 러시아 혁명의 고립, 독일 혁명의 실패, 관료화된 스탈린주의로 인해 깡그리 묵살되었습니다. 마오쩌둥 노선은 노동자 국제주의 노선이 아니라 스탈린주의의 외피를 쓴 제3세계 민족주의 운동이었을 뿐입니다. 그 결과는 1949년 자연스럽게 민족국가, 즉 국가자본주의 수립으로 귀결되었던 것이고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은 노동자들의 능동적 행위가 실현된 노동계급의 권력, 즉 노동자 자기의 반권력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따라서 그 혁명은
사회주의로 나아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농민 군대가 세운 것은 노동자의 자기 통치가 아니라 관료의 국가자본주의였습니다. 노동자 권력이 없으면 사회주의도 없습니다. 중국은 바로 이명제를 가장 거대한 규모로 증명한 셈입니다. 연속혁명론을 예외로 반박하는 듯 보였던 중국이 실은 그 이론이 옳았음을 가장 비극적인 방식으로 확인해 준 것이죠. 그래서 혹자는 1949년 중국 혁명을 굴절된 혁명, 혹은 일탈한 혁명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지난 편과 이번 편, 인도와 중국을 나란히 놓으면 하나의 결론이 또렷해집니다. 인도에서는 민족 부르주아지가, 중국에서는 농민 게릴라가 제국주의에 맞서 거대한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두 길은 겉보기엔 정반대였습니다. 한쪽은 협상과 타협의 길이었고 다른 한쪽은 무장투쟁과 게릴라전의 길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많은 좌파가 중국의 길을 인도의 길보다 우월한 진짜 혁명의 길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도 결국 노동계급 자신의 자기 해방을 대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쪽은 분할의 비극으로, 다른 한쪽은 또 하나의 국가자본주의로 귀결되었습니다. 방법은 달랐지만 노동자가 주역이 아니었다는 그 근본적인 한계는 똑같았던 겁니다. 20세기 식민지 해방의 위대함과 한계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노동계급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인도의 자본가도 중국의 농민 게릴라도 노동자 권력에 이르지 못한 바로 그 자리에서 동유럽과 서방의 노동자들은 머지않아 스스로 일어서게 됩니다. 관료의 붉은 깃발 아래에 짓눌려 있던 노동계급이 다시 한번 제 목소리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진 권력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스스로 쟁취하는 권력을 향해서 말입니다. 그 첫 신호탄이 1956년 헝가리에서 터집니다. 다음 편에서 그 이야기를 만나보겠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만들어온 역사, 아래로부터 역사는 다음 편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